네, 반갑습니다. 권태호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 한 40년 가까이 했는데 그 생도 생활까지 그 중에 교육을 받은 기간을 빼고 한 30여 년 중에 3분의 1, 10년간을 중령에서부터 별 둘 때까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령 때는 뭐 모든 부대의 중령 대령급이 그 실무자입니다. 가장 역할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는 시기가 그 계급 때인데 중령 때는 우리나라 전쟁 계획을 만드는 일을 했고요. 그걸 마치고 바로 요즘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걱정을 자아내는 한미 연합훈련을 담당하는 그런 기획장교를 했습니다. 제가 팀 스피리트 훈련이 중지되면서 그 대치하는 훈련으로 RSOI라고 하는 연습이 만들어질 때 그거를 미군 중령하고 둘이서 거의 밤새워 가면서 만들어냈던 초대 기획장교였습니다. 폴 이글 연습이라고 하는 독수리 연습도 그것은 가장 큰 화기가 박격포, 그 다음 기관총, 소총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보병대대가 담당하고 있는 1, 2km 정면이 공격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포병도 있어야 되고 또 연대에서 가지고 있는 구경이 더 큰 박격포도 있어야 되고 무반동총도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공중으로 날아와서 전방에 있는 적진지를 완전히 폭격해버릴 수 있는 항공기 전투력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와 같은 전투력을 갖다가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휘 통제 수단을 활용합니다. 이것을 그 명칭 하나하나마다 딱 정해놓고 예규처럼 규정처럼 내가 너를 갖다가 작전 통제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요 부대에다가 주겠다. 그러면 그 부대로부터 나는 무엇을 지원받고 나는 그 부대에다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딱 그거 하나로 그냥 그 연상이 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정해진 것 중에 이 배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작전 통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배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내 부대하고 거의 같은 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을 이야기합니다. 전방에 보면 그 연대 본부에서부터 4.2인치 관축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병을 갖다가 간접 화력을 요청하려면 앞에서 표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축수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관축수가 내가 운영하는 OP에 나와 있으면 이것은 배속된 전투력입니다. 먹이고 재우고 그 사람이 군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육 훈련까지도 간섭할 수 있을 정도의 고난이 주어지는 것을 배속 관계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사적인 부분까지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해임시키거나 강등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제한을 받는 것이 배속이라고 하는 그런 지휘관계입니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좀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지원받는 겁니다. 내가 보병이 앞으로 쭉 전진해서 나가는데 뒤에 있는 포병이 내 앞에다가 포를 쏴줄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할 때마다 지금 표적 번호 몇 번 오른쪽으로 200m 지역 적 밀집 부대 사격바람 이런 식으로 해서 요청해가지고 하는 거 이것이 지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부대의 성격이 다른 그런 부대가 힘이 없는 부대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 줄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지원도 일반적으로 이 부대도 지원했다가 저 부대도 지원했다가 하는 일반 지원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나는 요 부대만 지정된 요 부대만 지원해 준다 라고 하는 직접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전 통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작전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과 조건 내에서 내가 요 부대를 갖다가 작전 통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새벽에 공중강습 작전을 해가지고 우리 대대가 여기에서부터 소양강댐 북쪽에 있는 고지까지 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 작전을 위해서 나한테 헬기 부대가 작전 통제가 될 겁니다. 그럼 헬기 부대가 작전 통제가 되는 그 시간부터 그 부대 지휘관과 작전 장교를 불러가지고 나는 몇 시에 그쪽에 랜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리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 시경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자. 여기서 출발할 수 있는 픽업존은 어디고 이동할 수 있는 통로는 어떻고 적은 지금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고 방공포가 어디까지 화력 그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예비기로는 몇 대를 활용하고 너는 몇 번 왕복할 수 있겠는가? 2번 왕복하겠다. 그러면은 나눠 가지고 3번, 4번으로 하고 통로를 각각 달리하자. 적을 기만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 작전 목적에 맞춰 가지고 나한테 지원된 전투력을 직접 그 부대의 작전 계획까지도 통제해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 그렇지만 나는 그 헬기 부대에 줄 수 있는 기름도 없고 헬기 부대가 사용하는 탄약도 우리 보병 부대는 없습니다. 그건 자기들 부대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작전 통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해 가지고 연합사령관이 작전 통제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해병대 2사단 같은 경우는 김포와 강화도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화도 서쪽에 연평도 바로 동쪽에 있는 말도라고 하는 지역까지 소위 육지로 연결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 서쪽 그 섬이 말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도 우리 해병대 1개 소대가 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잘 기억을 못하는 적지역과 아주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 섬까지를 해병 2사단이 담당을 하는데 이 해병 2사단은 해병대사에서 작전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도군단장이 통제를 합니다. 해병 2사단장 부대 배치를 이렇게 조정하시오. 화력 배치를 이렇게 조정하시오. 니네는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빠져라. 뭐 이쪽으로 투입되라. 뭐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도군단장입니다. 다만 그 부대의 교육훈련이라든지 그 부대의 인사 문제라든지 소위 인사 문제라 그러면 진급을 시킨다든지 보직을 여기 있던 보직을 저쪽으로 옮겨준다든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도군단장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휘를 하고 있는 해병대 사령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카투샤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젊은이들이 거기 가면은 조금 편하게 생활을 하면서 또 미군하고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참 선호를 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카투샤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국 육군으로 가도 카투샤보다도 편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구태여 카투샤 가가지고 나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 미군들 속에 끼어가지고 그 수많은 훈련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 그 훈련하기 싫으니까 카투샤 가지 말자. 이런 게 요즘 젊은 애들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투샤 지원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요 카투샤는 6.25 때 만들어져 가지고 미군도 카투샤를 분석을 할 때 이게 대단히 성공적인 조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를 재건을 할 때 이라크 정규군 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이라크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이 한국 카투샤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한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투샤 제도의 장점을 갖다 쭉 뽑아가지고 연구했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조직입니다만 이 카투샤는 우리 육군 본부 소속입니다. 그리고 미 8군에게 배속을 줬습니다. 배속을 받은 미 8군 사령관은 먹이고 재우고 하는 책임을 다 수행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하고 똑같은 전투복을 입히고 있습니다. 보급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전부 책임지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지휘 형태. 이것이 바로 배속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다양한 지휘 통제 방법을 사용하느냐. 전쟁 원칙에 보면 뭐
목표의 원칙, 감명의 원칙, 집중의 원칙, 지휘 통일의 원칙, 뭐 쭉 한 10가지 정도의 그 전쟁 원칙이 있습니다. 그 전쟁 원칙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지휘 통제는 단일 지휘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임무를 갖다가 이 사람도 수행하고 저 사람도 수행하고 하는 체제는 이것은 중구난방이 돼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휘 통제는 반드시 단일화돼야 된다. 그리고 상급 지휘관이 예하 지휘관한테 임무를 줄 때는 복잡하게 주지 말고 딱 간단하게, 간명하게, 그리고 목표는 단일 임무로 해가지고 그렇게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전쟁 원칙입니다. 그것을 잘 준수하면 전쟁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죠. 쭉 그 역사적으로 그 전투를 했는 그 교훈을 수집해 보면은 그렇게 귀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어떤 특정 임무를 받은 부대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 부대는 순수하게 자기들만의 그 능력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 통제하는 부대를 일부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부대는 배속을 받아야 되고, 어떤 부대는 내 부대에 포함되지 않지만 필요시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엮여져야 됩니다. 이 엮어주는 책임은 요 부대보다도 상급 부대, 이러한 작전 통제 부대, 배속 부대, 지원 부대를 전부 거느리고 있는 그 차상급 또는 차차 상급 부대 지휘관이 내가 요 부대 줄 테니까 너는 이 임무 수행해라. 이런 식으로 이 지휘 통제 관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보병 부대는 단독으로 해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경계작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병 부대가 특정한 그 지역을 갖다가 확보하도록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이 전차가 지원이 되고 포병이 지원이 되고 항공이 지원이 되고 또 연막 차장 같은 걸 할 수 있는 화학 부대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원거리를 이동해야 될 경우에는 헌병이나 발견된 지뢰를 갖다 제거할 수 있는 공병, 하천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도하공병 이런 것들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해서 그 임무를 부여받은 특정 부대가 목표 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군은 전 세계에 작은 기지까지 합치면 한 800군데에 흩어져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800군데에 있는 그 미군들 중에 우리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그리고 한국에서 수행해야 될 전쟁 계획을 수행하는데 딱 맞는 그러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대가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 계획을 만들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적의 위협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구상된 것을 갖다가 미 합참과 이러한 전투력을 갖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력사령부, 그리고 내가 필요한 시기에 그것을 이 지역에 투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수송수단을 가지고 있는 미 수송사령부 이런 데서 다 보내가지고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가 A라고 하는 전투력을 요구했지만 A라고 하는 전투력은 그 시기에 요구하는 시기에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못한 B라는 전투력을 그거보다 빠른 시간 내에 줄게 하면서 쭉 전개하는 목록을 작성합니다. 수많은 부대가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투입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미 2사단을 주축으로 한 그런 전투력이 아니라 수많은 부대들이 해외에서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지금 우리 군만을 가지고 그 연합 전투력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언론 같은 데 보면 뭐 합동작전을 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연합작전을 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군사적인 용어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그러니까 국적이 다른 군대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임무를 수행할 때 이것을 연합군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 합동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과 해군이, 해군과 공군이, 육군과 공군이 또는 육군과 해군, 공군이 합쳐져 가서 작전을 할 때, 즉 서비스가 다른 각 군이 다른 군이 자국군 내에 그 군이 모여가지고 작전하는 것을 우리는 합동작전이라고 합니다. 육군 내에서 각각 병과가 다른 부대가
모여가지고 작전을 할 때 이것은 제병협동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여튼 언론에서 혼돈해서 쓰고 있는 그런 용어가 연합과 합동입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개념은 그렇게 바뀐다, 다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미군인 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을 작전 통제한다. 기분 나쁘다. 그게 맞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미연합사는 지상군으로 구성이 된 지상구성군사. 우리가 구성군사 그러면 생소하죠. 근데 이 구성군사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구성군사 그러는데 영어로 컴포넌트 커맨드라고 합니다. 컴포넌트 커맨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의미는 원 소속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 소속이 각각 다른 그 개인부터 원 소속이 각각 다른 부대, 기관까지 다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한 사령부를 구성할 때 이것을 구성군사라고 합니다. 미군들은 거의 대부분이 구성군사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앞서서 살펴봤는 지휘 통제의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이런 부대 저런 부대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대를 구성하는 그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 구성군사가 있고 해공 구성군사, 공군 구성군사, 해병대로 구성되는 연합해병대 사령부, 그리고 연합특수전사령부, 연합심리전사령부 이 같은 부대들이 전시에 딱 구성이 됩니다. 물론 평시에는 사령부 정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구성하는 부대는 어떤 부대들이냐? 지상 구성군사에는 미군으로부터 최소 2개 군단 이상이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5개 사단 이상, 약 한 10만 명 이상의 지상군이 와서 지상작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 작전 계획으로 삼는 작계 5027에서 소요로 제기했고 미군이 한국 전쟁 발발하게 되면은 이 전투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쭉 부대 목록을 만들고 그 부대의 전개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둔 그런 부대들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라크 전에서도 용맹을 떨쳤던 100일 공중강습사단이라든지 뭐 유경연대라든지 이와 같은 특수부대들까지도 지상구성군사에 주어진다. 이거는 평시에 미군인 연합사령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전투력이 아니라 앞서서 봤는 800여 개 기지에 쭉 흩어져 있던 그런 전투력이 한국 전쟁을 위해서 거기에 구성되는 지상구성군사를 위해서 미군으로부터 지원되는 전투력입니다. 해군 구성군사는 대표적인 게 일본 요코스카이에 있는 7함대입니다. 7함대 사령부는 요코스카이에 있지만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즉시 그 한반도 작전 정구라고 하는 KTO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미국에서부터 전개되는 항모 전단을 지휘해서 작전을 합니다. 공군 구성군사는 한국에 있는 7공군을 모체로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5공군, 뭐 알래스카에 있는 그리고 F-21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주 방위군까지도 와가지고 공군 구성군사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본토로부터 가끔 가다가 뭐 어떤 특수한 항공기가 한국 군산기지에 전개를 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여기서 주둔을 하다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오는 부대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전쟁 났을 때 투입되는 부대입니다. 한국의 지형을 갖다가 또 한국의 어떤 그 풍토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답습하고 학습을 해서 그것이 자기가 유사시 임무 수행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본에 있는 제3해병원정군 이것은 비행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병대하고 틀립니다. 비행 사단이 있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1개 여단은 3일 이내에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한국 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이 있습니다. 그 부대가 사용하는 탱크부터 장갑차 그런 중장비는 항상 태평양상에 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로부터 화물선을 임대를 해가지고 그 화물선 안에 태평양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분쟁이 발발하더라도
즉각 투입해서 써먹을 수 있는 탱크나 장갑차나 야포, 그다음에 탄약,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실 뭐 각종 그 식음료 또 의약품 모든 것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 부대들은 그대로 그 어느 지역으로 가라 하면은 그 지역으로 그 이동을 하고, 요 해병 원정부는 소총만 가지고 항공기를 타고는 바로 들어오죠. 그래서 항구로 가가지고 자기가 조정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그 전차를 내리고 장갑차를 내리고 그걸 가지고 전선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미군의 전투력 운용 개념은 우리가 우리 땅에서 싸우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상당히 훈련이 필요하고 또 고도로 이렇게 계획되고 그걸 반복적으로 해야만 되는 전투력이 미군 전투력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제1특전단, 이것이 또 연합특수전사를 구성을 합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민사심리전단, 우리가 심리전 그러면은 전방에다 전단 정도 뿌리는 걸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심리전은 직접 비행기가 떠가지고 북한 상공에서 모든 주파수를 제압을 해가지고 특정 주파수로 계속 방송을 합니다. 전단 뿌리고 뭐 하는 거, 전선에서 뭐 확성기 방송하고 이런 것이 심리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미군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어떤 전쟁의 징후가 있다 그러면 그 전쟁에 투입되기 아주 오래 전부터 민간 광고 회사, 홍보 전문 회사와 계약을 해서 전 세계 여론을 미군 쪽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이게 전쟁 홍보 회사, 전쟁 광고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까지 다 준비하고 충분히 여건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미군이 직접적인 다이렉트 액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미군에 가해질 수 있는 그런 비난도 축소시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을 사전 대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속에 우리 한국군은 육군 중에선 일상군, 내년 이제 1월 달에 되면 1군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상군이 합쳐져 가지고 지상작전사령부가 되는데요. 요런 그 부대, 유도탄 사령부, 그다음에 해군의 작전사령부 3스타가 지휘하는, 공군의 작전사령부, 오산에 있는 7공군 옆에 3스타가 지휘하는 작전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우리 그 특전사령부, 심리전단, 요런 부대들이 요 구성을 하는 요 부대의 한측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이라고 하는 게 미군은 뭐 없이 미군 사성장군이 우리 한국군에 대해 가지고 뭐 평시부터 시작해서 감나라 판나라 그러고 뭐 이렇게 국군 통수권을 갖다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요 구조 자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정된 부대만을 가지고 연합사령관은, 그것도 한미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시가 될 때 전투력이 어떤 수준으로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가끔은 잊어버리고 작전 통제권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역은 전쟁을 억제하는 전투력이고, 전쟁이 발발하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결국 예비 전력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평시에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동원령이 하달되고 미 증원군 개시일이 선포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쫙 전투력이 증가됩니다. 이 한국군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 한국군이 현역을 갖다가 갑자기 징집 대상을 늘려가지고 현역화 시켜서 전투력을 이렇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20대 청년들이 확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 갭은 소위 평시에 운영하고 있던 요 전투력에서 요 전투력으로 이렇게 상승되는 것은 요건 동원예비군입니다. 우리가 왜 동원훈련을 해야 되고 동원예비군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바로 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시에 우리가 60만을 유지하고 있다면 동원돼 가지고 채워야 되는 전투력이 70만 정도입니다. 현역보다도 더 많습니다. 물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투력 손실이 계속 가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연령대를 높여가면서 40대, 45살 뭐 이런 식으로 높여가면서 징집 역량을 확대해서 요 구조를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지와 힘이 무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쟁이 뭐 한 2, 3일 바짝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군들 같은 경우에 주한미군이 지금 2만 8천으로 뭐 이렇게 수준 유지한다 그러지만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한 2만 5천 정도입니다. 주한미군이 동원령이 하달되기 전에 한국에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서서히 전력 증강을 시작합니다. 왜? 전개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여차하면은 바로 타격 임무에 들어가야 될 그런 부대들은 다른 앞서서 봤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통합돼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서히 전력 증강을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미군은 우리는 M-Day, 모빌라이제이션 데이라고 하는데 미군은 커맨스먼트 데이라고 합니다. 미군이 동원되는 것은 커맨스먼트 데이가 선포됐을 때 미군이 동원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소위 한국 전쟁에 투입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부대는 전개를 시작합니다. 그 목록상에 예를 들어 가지고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C-Day가 발령되게 되면 C+3일까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디에고 항에 가서 어느 배를 타고 25일 지나가지고 태평양에 도착하게 되면 태평양 건너게 되면 김해항으로 들어가서 김해항에 미리 와 있는 25 그 정구 지원단에 연락을 하고 거기서부터 무장을 해서 몇 사단으로 들어간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 전투력 하나하나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시작되는 게 C-Day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개가 쫙 됩니다. 전투력이 계속 상승을 하죠. H-Hour라 하는 것은 전쟁이 개시되는 날입니다. 전쟁 이게 아무 때나 전쟁 시작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이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바로 H-Hour로 돌입되는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서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적의 기습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도로 도달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계획된 작전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야 주도권을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 전투력이 최대로 이렇게 확장되기 이전에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H-Hour를 발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대략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운영되는 연합 전투력은 이런 식으로 증강이 됩니다. 그리고 동원령이 발령돼서 한 30일 이상 지나게 되면 한국군의 증강되는 속도보다 미군이 증강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증강률이. 왜냐하면 미군들은 태평양을 건너오는 데 필요로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한국에서 작전을 거의 못합니다. 해군과 공군 위주로 작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령을 갖다가 연령대를 높여가지고 징집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들 위주의 작전이 이때쯤 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물음표를 했는 것은요. 이거는 미군뿐만 아니라 이 그래프가 더 상승될 수 있는 것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한반도 전쟁에 투입됐던 16개국 참전국 대표들이 워싱턴에 모여가지고 앞으로 한국에서 전쟁이 또 발발한다면 16개국은 똑같이 군대를 보내겠다 하고선 결의를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엔사의 그 16개국의 대사나 무관들이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유엔사 운영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지정된 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대까지도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7월 달에 유엔사의 부사령관으로 캐나다의 삼성 장군이 임명이 됐습니다. 최초로 계속 미군이 그 보직되던 자리에 캐나다 장군이 보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미국이 앞으로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물론 위기 관리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미군 단독으로 하지는 않겠다. 이건 국제적인 이슈로 삼아가고 국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16개국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 하는 의지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평시에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있지만 어떤 위협이 딱 발생하게 되면 경계태세가 증가가 됩니다. 경계태세가 증가되면 적 지역을 감시하는 이 각종 감시 수단 운용 횟수가 증가하고 장비가 증가하고 그 시간이 늘어납니다. 평시에 8시간만 쪼개가지고 적 지역을 감시했다면 이 감시 태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8시간에서 16시간, 16시간에서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체제로 변화가 됩니다. 이 위기를 읽어보니까 이게 심각하다, 상당히 심각하다 하게 되면 정군의 방어 준비 태세가 데프콘 4에서부터 3, 2, 1으로 격상이 됩니다. 이렇게 격상되는 단계마다 3 같으면 휴가 금지, 휴가 중인 지휘관들 전부 다 정위지. 2가 되면 전부 다 군장 꾸려가지고 실탄하고 식량을 분배받아서 전투 지역으로 전개. 1이 되면 적으로 생각되는, 적으로 판단되는 표적에 대해서는 전시 교정 규칙을 적용해가지고 전투 행위를 해도 된다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다 일률적으로 규정으로 돼서 데프콘 2 그러면 물어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전 부대가 그런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전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국민들이 생활을 갖다가 조금 자유를 갖다가 제한을 하고 통제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쯤 되게 되면 계엄령이 발령이 됩니다. 그래야 국민 생활까지도 그 자유를 갖다가 국민의 그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를 조금 침해하는 그러한 국가적인 행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엄령이 발령이 됩니다. 이때쯤 돼가지고 동원령하고 또 시기를 거의 같이 해서 미국의 그 C-Day가 발령이 되고 계속 위기가 고조되게 되면 전쟁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H하우라 하는 것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정전시 교정규칙이 전시 교정규칙으로 바뀌어서 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바로 교전해도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ATO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 지역에 초전에 반드시 타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적의 지휘 통제 시설, 미사일 발사기지, 주요 특수작전 부대가 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지, 주요 잠수함 기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표적을 72시간 동안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미사일로 타격할 것은 미사일로 또 공군력으로 타격할 것은 공군력으로 육군 장사정 포병으로 타격할 것 육군 장사정 포병으로 이렇게 타격할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의 표적에 미사일 한 발이면은 그 표적을 갖다 제압할 수 있는데 뭐 미사일도 쏘고 공군기도 들어가고 뭐 장사정 포병도 쏘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효과를 갖다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초전에 적의 기습을 방지하고 우리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공군이 주도해가지고 만들어놓은 72시간 타격 계획이 자동적으로 시행이 되는 적이 목록에 딱 들어가 있는 부대는 프리-ATO가 시행된다 그러면 자기는 그 시행되는 그 시간 거기 기준해가지고 나는 1시간 32분 후에 이 보탄을 누르도록 돼 있다. 그러면 1시간 32분 딱 되면 그냥 보지 않고 보탄을 누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중 공간에
수많은 미사일이 날아가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아군 미사일에 의해서 아군 비행기가 격추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지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효과 평가를 해서 이것이 아직 덜 파괴됐다. 그러면 한 번 더 타격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합니다. 평시는 한국군 단독으로 위기를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증폭이 되게 되면 한미 국가 통수라 하는 건 대통령을 말합니다. 국가 통수 및 군사지휘기구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한국군 지정된 부대의 작전 통제권이 연합사령관한테 넘어가고 한미연합지휘체제가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연합사령관은 자기한테 한국 정부로 전개하도록 되어 있는 각 미군 부대와 딱 연락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부대가 너 언제까지 올 거야? 언제까지? 이상 없어? 다 확인하고 체크하는 그런 임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 지휘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한국군만 가지고 전쟁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양쪽 군대 자기한테 주어지는 그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 하는 겁니다. 요때 변화되는 것이 위기 관리를 한다든지 방어 준비 태세가 격상된다든지 FDO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 플렉시블 디터런트 옵션이라 그러는데 신속 억제 방안이라고 그럽니다. 위기가 전쟁으로 가지 않고 억제돼 가지고 다시 평시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때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시킨다든지 스텔스기를 전개시킨다든지 뭐 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공개적으로도 하고 또 은밀하게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해서 적이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전쟁 행위를 중단하게 된다면 이 억제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계속 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은밀하게 전개시켰던 특수전 부대를 이동시킬 수 있는 특수전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전개를 해서 소위 C-Day와 H-Hour를 대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은 준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전 통제권이라 하는 것은 군사적인 임무 수행에 한정된 것이다. 고난을 주는 상급 부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네가 요거 가지고 요 임무 수행해라. 요거는 작전 통제하고 요건 배속하고 요건 지원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요것은 통상 사전에 만들어져 있는 전쟁 계획, 작전 계획에 그 목록이 있고 그 부대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피지원, 지원을 받는 부대는 나한테 지원을 해주는 부대보다 직접 오는 그 부대보다는 상급자이고 큰 부대입니다. 그래야 그 부대를 갖다가 장악해서 지휘를 할 수가 있죠. 기간과 조건 등이 명시가 되고. 근데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혼돈을 일으키고 있던 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을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미 대통령과 양국의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을 통해 가지고 이양이 되는 전투력이다. 그리고 지정된 부대가 딱 있고 그것으로 한정돼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군 작전 통제권은 전쟁 중에 7월 1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편지를 써가지고 메가더 장군한테 우리 한국군 작전 지휘 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메가더 장군이 작전 지휘 해달라 그랬는데 그 작전 지휘의 그 범주에는 완전히 네 부대처럼 운용하라는 겁니다. 내 부대처럼 운용하려면 먹이고 재우고 장비도 주고 탄약도 주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군들은 상당 기간 동안 한국군을 못 믿어가지고 소총도 안 줬다 그럽니다. 프란치스카 여사의 전쟁 중에 썼는 일기를 보면 참 참혹하리만큼 한국군은 맨몸으로 싸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소총도 주고 옷도 주고 탄약을 주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넘겨준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메가더 장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 전쟁을 지금처럼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것이 체결되면서 작전 지휘권은 작전 통제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 작전 지휘권에는 모든 권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작전에 한해서만 유엔군 사령관이 통제해라 하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준 것이죠. 그런데
1968년에 1.1 사태와 바로 푸에블로호 또 저 연말에 이어지는 울진 삼척 여러 가지 아주 이 한반도에서 위기가 계속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왔을 때 우리 한국군은 최초로 향토 예비군도 68년 4월 1일 날 창설을 하고 전방에 있는 철책선도 이중 작업을 하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때 작전 통제권과 관련한 큰 변화가 대침투 작전이 벌어지게 되면 그 한국군은 대침투 작전에 한해서는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합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시에 일어날 수 있는 위기를 하는 건 대침투 작전이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거의 대부분 평시 작전은 한국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70년대 들었으면서 미국이 대탕트 분위기를 타고 그 주한미군도 철수를 시키고 이제 각 국가의 그 일들은 니네들 마음대로 처리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카터 때 아주 그 고도로 이렇게 그 상승이 되면서 유엔사가 가지고 있는 미군 대부분의 전투력이 철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사가 말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한국군을 갖다가 작전 통제한다는데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그것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유엔사를 갖다 해체하고 떠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된 것이 1978년도에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이 한미군을 갖다가 작전 통제해서 그 전쟁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유엔사는 단순히 정전 업무, 그러니까 그 휴전선 관리하는 그 업무만을 수행하자 하고서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이때 미군 지휘관이 단독으로 작전 통제권 행사하던 구조가 한미 합의에 의한 연합 구조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그런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78년 11월 7일 날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1991년이 되게 되면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이제 90년대가 되면 이게 뭐 소련도 무너지고 또 노태우 대통령이 추진하던 그 북방 정책 여기에 이제 그 실질적인 성과도 내야 되고 북한과의 뭐 비핵화 합의도 되고 뭐 상당한 어떤 그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그 환수하겠다 이렇게 그 발표를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작전 통제권이라 하는 것이 정치 이슈화가 됐습니다. 이때 노태우 대통령이 이 말을 했던 것은 이제 공산주의라 하는 것은 망했고 북한도 망하기 직전인 것 같고 우리가 체제 절대 우위로 올라섰다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자꾸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 방위에서 발 빼겠다는 위협을 그걸 감수할 필요 없이 우리 손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노무현 그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날짜를 정해놓고 2012년 그 우리가 1950년 7월 14일 날 작전 통제권을 작전 지휘권을 넘겨줬으니까 그 날짜를 거꾸로 한 2012년 4월 17일 날 그 작전 통제권을 그 완전히 환수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압적으로 뭐 대못을 박는다, 내 임기 중에 반드시 실현하겠다 하는 것들은 다 그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 고조가 되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2015년 말에 환수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조금 뒤로 미뤘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바로 직전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핵실험을 하고 또 2016년도에는
정처부터 시작해서 2차례 핵실험을 하고 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완전히 그 뒤로 미루고 조건이 성숙되고 난 다음에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미뤘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임기 중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 그게 딱 되고 나가지고 전시작전권이라 하는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아 요게 자기들이 생각하던 거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한 발짝 물러나서 뭐 국방부에다 임무를 줘서 연구해보라 그랬더니 2023년으로 송영무 장관이 보고 있어요. 자기가 그 볼 때 조금 늦추지만 하여튼 조기에 국방개혁과 연계해가지고 환수하겠다 하는 식으로 한 발 후퇴를 했습니다. 잘 모르고 이야기했던 것이 엉뚱한 그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나오는 그 다음 금년도 SCM 합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 유엔군 사령관이 작전 지휘에서 작전 통제로 바뀌어가지고 그다음 연합사령관이 작전 통제권이 행사가 되다가 94년 12월 1일부로 평시작전권은 한국합참의장한테로 넘어오고 전시작전 통제권만 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 중간에 92년도 12월 1일 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유엔사 사령관은 주한미군사 사령관이었고 미 8군 사령관이었고 한국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선임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캡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근데 한국군한테 지상구성군 사령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장 많은 전투력을 전시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92년도 12월 1일부로 넘겨줬습니다. 미리 넘겨줬습니다. 이런 합의 이전에. 미군들도 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잘 이해도 되지 않는 작전 통제권에 관한 한국의 논의가 이게 귀찮은 겁니다. 이 도대체가 자기들은 그냥 서포팅 하는 부대, 그 서포팅을 받아가지고 서포티드 돼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뭐 평시 전시나 평시 전시 구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대포권 3부터 전시입니까? H하고 됐을 때 전시입니까? 그럼 당해놓고 전시 선포합니까? 한미연합사에 있는 평시지휘소가 전시지휘소로 전개하는 시점은 대포권 2 정도 발령됐을 때 그 전개를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시입니까? 언제부터 전시입니까? 미군은 언제부터 한국군을 작전 통제할 수 있는 겁니까? 미 합참에서는 언제부터 지정된 부대를 연합사령관에 줄 수 있는 겁니까? 연합사령관 오는 사람마다 헷갈리는 겁니다. 자기가 평생 군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지휘 구조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제가 연합사 작전처장을 할 때 벨 사령관이라고 그 ROTC 출신 그 미군 사령관이었는데 내가 벨 사령관이 여기 우리 연합사령관 온다더라 하니까 제 밑에 근무하던 미군 중령이 걸어가다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죽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참 그 군인다운 아주 전쟁만을 생각하는 그런 분이 왔는데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양반이 그 한국군 작전 통제권 한국군 다 갖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 생각이 이게 도대체 그 근본이 어디 있는가 하고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 나중에 떠날 때는 우리 한국 어린애를 갖다가 자기 손녀로 입양해가지고 데리고 갈 정도로 아주 친한적인 분입니다만은 그분의 심정 한 군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이런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한미 관계를 꼬우는 것이 이거 싫었던 겁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권에서 한미동맹을 아무리 뒤흔들어 놔도 우리 혈맹으로 뭉친 한미군 간의 관계는 영원히 발전할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역시 내가 모셨던 사령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12월 1일부로 한국군 대장, 연합사 부사령관이 지상구성군 사령관이 됐습니다. 그 연합사 대장 밑에 연합사령관이 8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었으니까 그 8군 사령관이 또 부사령관 밑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미 8군 사령관은 미 육군 3스타로 내려갔습니다.
팔군 사령관이 그때까지는 포스타였다가 92년 12월 이후로 삼성장군으로 보직됐던 배경입니다. 이번에 그 한미 간에 SCM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연합 방위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합의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강화된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 방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 한미연합군 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 사령부를 편성한다. 앞서 살펴봤던 각 구성군 사령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 지침을 받는 군사협의기구로부터 전략 지시와 작전 지침을 받는다. 대한민국의 국가통수기구는 이것은 우리 대통령을 말합니다. 한국군 사성장군을 연합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미 합중국의 국가통수기구 미국 대통령은 미군 사성장군을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뭐 1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군 퍼싱 장군이 아주 조그만 소규모 병력을 가지고 유럽을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훨씬 더 많은 영국군과 프랑스군 군대를 갖다가 미군은 우리가 그 아무리 적은 군대라 하더라도 남의 그 지휘를 받을 수 없다. 우리가 니네들 지휘해야 되겠다. 고집해가지고 뭐 만들어진 게 퍼싱 원칙이라 그러는데 뭐 그것을 갖다 이번에 완전히 깼다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지켜질지 저는 아마 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하며 한국 합참 연합군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 간의 상호 관계를 발전시킨다. 한미 국방부는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구조가 지금하고 똑같은 그러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지금 요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언뜻 보면은 연합사령관이 미군 사성장군이고 그 밑에 부사령관으로 한국군 사성장군이 있으니까 나머지 다 그대로 놔두고 그 두 사람만 포지션 체인지하는 그 정도로 이건 뭐 단순하게 잘 됐네. 그러면 뭐 전시작전권에 관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관심 안 가져도 되겠네 하고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입니다. 그들은 전자권을 갖다가 자주국방을 이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어서 자주국방이 안 됐고 핵심 전력은 미군 의존도가 심화됐다. 한국을 미국의 침략 전쟁에 끌어들이고 미제 무기의 제일 수입국으로 만들었다. 한국군 독자적인 군사 사상과 교리도 발전되지 못하게 가로막은 장애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환이 아니고 환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자권 전환이 아니라 환수라는 거. 환수는 뭐냐? 빼앗긴 것을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이 환수입니다. 전환이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축을 옮긴다고 하는 거죠. 미군은 빼앗은 권한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각종 사고를 저지르면서도 보호를 받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 북한도 한국군을 미군의 괴뢰군이라고 표현하면서 남북 군사 대화에 직접적인 대화에 너네들은 필요 없다 하고 배제하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 주장의 의도는 미군인 연합사령관의 전시작전권을 전환할 수 있다면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딱 깔려 있어서 이걸 가지고 정치 이슈화했던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때 당시에 국제질서의 심각한 변화, 한반도에서의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이것이 바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정치적인 논리로 변질되면서 이것은 이렇게 사용돼 왔습니다. 결국은 한미동맹을 와해하고 미군 철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초의 그런 단초로 이 주제를 삼아왔는데, 논쟁 삼아왔는데 워낙 복잡한 데다가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항이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표면적으로 대략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렇게라도 해놓고 나면
이런 그 과정이 가능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방부하고 합참이 있는 그쪽 옆에다가 조그만한 건물에다가 연합사라 하는 것을 갖다 놓고 연합사 사성장군 거기다가 깃발 달아놓고 있으라 그러고 그 모든 것은 한국군 위주로 다 결정을 하고 미측에다가 통보하듯이 알려주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미군이 과연 얼마나 견뎌내고 그것을 용인하겠습니까? 연합사령부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또 그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6.25 전쟁 때 중공군과 북한군도 연합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뭐 쫓겨가지고서 한참 도망가다가 10월 달에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선 조금 전세가 이렇게 회복되고 나니까 그때 김일성이가 여러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계속 지연되는 데다가 또 중공군이 들어오고 나니까 11월 말에 트루만 대통령이 원자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도 하지. 이 중공군과 지리멸렬한 북한군 간에 뭔가 이거 미래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작전 지속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불이 나게 북경으로 쫓아갑니다. 그때 모 대통령하고 주울레하고 다 나와가지고 회동을 합니다. 차를 마시면서. 자, 전황을 평가해 보니까 초전에서 세 차례의 중요한 평안도와 함경대 전투에서 미군 주력을 딱 격파했다. 미군 24,000명이 이게 소멸됐다라고 이 사람들 그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군의 핵 사용 가능성은 이것은 모 대통령이가 김일성한테 걱정하지 마라. 영국에 있는 그 공산당이 핵 사용을 하겠다 하는 미국 트루만을 갖다가 엄청 공격을 하고 있고 국제 공산주의 사회 커민테른에서 미국을 갖다가 공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규탄한다. 또 얼마 전에 일본에 대해서 원자탄을 쐈는데 그 원자탄을 갖다 근처에 있는 다른 곳에서 또 쏘게 된다면 미국이 국제적인 비난을 갖다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쏠 놈 같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 한다. 기자회견장에서 트루만이 왜 이야기했겠냐. 걱정하지 마라 하고선 모 대통령이가 그렇게 달래줍니다. 덧붙여가지고 미국 핵 미군은 종이 호랑이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라.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거 봤지 않느냐.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 대통령은 전쟁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라고 자기는 평가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중공군을 투입할 때. 그러면서 김일성한테 당신은 뭐 석 달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그건 전쟁을 잘 모르는 거다. 나는 투입될 때 1년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장기 작전에 대비해야 된다. 장기 작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휘 구조가 통일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김일성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하러 왔다. 맞장구를 칩니다. 모 대통령이가 통일지휘부 구성을 할 때 팽덕회를 그 연합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대신 그 밑에 부사령관은 니네 조선인민군으로 해라. 그래야 조선인민군 북한군이 부사령관이 되고 팽덕회가 사령관이 됩니다. 팽덕회에게는 공산당 구조에서 군 총사령관 직위뿐만 아니라 정치위원 자리까지 동시에 팽덕회한테 총 권한을 모 대통령이가 줘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사령관은 하나는 군사적인 부사령관, 하나는 정치적인 보좌 자리로 이렇게 두 사람이지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줍니다. 결국 보면 우리나라 월드컵 팀이 히딩크를 갖다가 감독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선수는 전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선수였습니다. 최대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장이 누가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연연하는 것은 이것은 현대적인 사고도 아니고 이성적인 그런 사고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사주권 회복하고 이게 연계가 됩니까? 아닙니다. 독자적 작전 능력 구비? 그거 아닙니다. 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전 세계는 전부 다 동맹을 갖다 꿈꾸고 있고
자기 전투력이 부족하게 되면 동맹군 전투를 끌어들여서라도 억제를 하거나 전승을 하려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9개국하고 군사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 69개국에 대해서 핵 억제, 핵 우산을 갖다가 보장해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수많은 세계 기지에다가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겁니다. 전자권 전환이 아니고 환수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전자권을 갖다 빼앗긴 것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히딩크 같은 그런 결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좀 해라. 이렇게 임무를 줬던 것이고 그것도 지정된 전투력만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엇이 복병이 있는가, 앞으로 어떤 것들이 이야기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한국군이 주도하는 사령부가 연합 전투력을 지휘할 수 있을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미군을 지휘하려면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군사 전략 수립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 계획이 수립 가능해야 됩니다. 연습과 훈련, 시행이 모두 연합 구조로 돼야 됩니다. 최소한도 한국군 사령관과 참모들은 미국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은 농담으로 양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바일링구얼이라고 그래요. 3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트라일링구얼이라고 해요. 1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 1개 국어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메리칸이다. 자기들은 다른 나라 말 잘 모른다. 그냥 무조건 너네들 영어 써야 된다. 제 카운터파트가 그런 소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물어보는 미군마다 그 한국말 어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정도만 알지 영어밖에 쓸 줄 모릅니다. 또 우리가 항공모함도 없고 스텔스기도 충분치 않고 장거리 미사일도 제가 경험하지 않고 사용해보지 않은 무기체계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보좌하는 집단이 전문적인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의사결정도 걔들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하이상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부터 중앙에서 결정을 하고 무조건 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러가 상당히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유엔사와 주한미군사는 미국 사성 장군이 지휘합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갖다 준수할 책임을 지고 있고 주한미군사는 한국에 있는 미군의 권익을 갖다가 보호하고 전시에 대비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입장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휘구조를 이상하게 꼬아두게 되면은 상당한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 갈등은 한미동맹을 와해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앞서서 보면은 위기 때부터 미군이 FDO라든지 다른 전력으로 해서 전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투력이 내가 책임지고 있는 저 정부가 아닌데, 내가 주지휘관이 아닌데, 내가 구태여 그냥 합참에다가 우는 소리 해가지고 항모전단 하나 더 보내주시오. F-22 오키나와 쪽으로 배치해 주시오. 특수전 부대 침투 가능한 그 항공기를 MC-130 항공기를 다 김해공항으로 대기시켜 주시오. 대구로 전개시켜 주시오. 못한다 하는 겁니다. 한국군이 알았다 해야지요. 그 한국군이 그거 다 갖추기 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전쟁 발발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전세 회복해가지고 북진할 수 있는 기틀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정은 없어지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좌파는 이번에 이런 합의로 전술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은 종전협정,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에 아마 집중을 하고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는데 그렇게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전시작전통제권이 이 이슈가 정치 이슈화 돼가지고 계속 나올 때부터 이거 참 우리 군복 입은 유니폼 입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너무나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미봉책으로 가면서 실제 그 뒤 이면에는 상당한 복병이 숨어 있는 이런 식으로 합의됐던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이 이렇게 진화 발전돼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주시하면서 필요할 때는 국민들이 이 실체를 갖다 분명히 이해를 하고 과연 여기서 던지는 이 질문에 니네들은 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그 제기를 해가면서 제대로 한국의 그 국가 안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처음에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러 가지 다른 배경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예비역 때문에 제가 전혀 모르던 깊은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그 비밀 취급이 안 돼도 괜찮은 거죠? 어떻게?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9시 예정에서 좀 지나갔기 때문에 9시 15분까지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질문 구체적인 질문은 나중에 하시겠지만 이제 한 두 분만 핵심적인 질문을 간단하게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동복 공군 대표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는 걸로 우리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전 대령님은 좀 나중에 하시죠. 다른 분이 하시고 나서 왜냐하면 그동안 항상 먼저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는 잘 들어서 전작권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예, 그러면 전 대령님 말씀하시죠. 이 질문이라는 것은 단체의 그 공공성을 확대해서 더 깊은 애국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질문의 기회는 항상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수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군 회원님 아주 훌륭한 강의에 아주 감명이 깊었습니다. 통상 우리가 작전하고 연계된 편성에는 예속, 배속, 작전 통제 이렇게 업고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 왔는데 오늘 그 설명회에서는 보니까 배속, 지원, 작전 통제 이렇게만 설명을 하셨는데 예속 개념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조금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카츄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징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반역적인 태도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그런 현상이 되는지 군 내부에까지도 반미 성향이 접어들어가지고 미군을 하고 한국군하고 이간질하는 그래 아주 반역적인 잘못된 생각이 가추사에도 지금 번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속히 이 범국민적으로 이해되고 빨리 제거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한미 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5천만 국민에게 준 가장 보배 같은 귀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책이 이렇게 5천만 우리 국민의 생존을 한마디로 연합방위 체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된 태도를 상황하에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저는 궁금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의 선배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작권에 대한 인식, 이 전작권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의 그 성향이나 그분들 주장들을 보게 되면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이해할 때 한 3단계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무조건 이게 좋아 보이고 뭐 하지만 이게 참 상대하기는 어려운 사람. 두 번째는 해보니까 이 자식들 진짜 나쁜 놈들이다. 엄청 증오를 갖습니다. 세 번째는 생기는 것은 다르고 다른 말을 쓰지만 똑같은 사람이구나. 진짜 똑같다. 이렇게 3단계로 발전을 하는데 지금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2단계지 않느냐. 2단계. 그것이 얼마나 길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단계 정도 수준에 있다. 2단계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주한미군이라 하는 것이 한국군의 자율권과 자율권을 없애고 의존성을 갖다가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존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이 이 작전 통제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 작전 통제권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 속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말씀해 주신 선배님이 지휘 통제 개념상의 예속 개념. 예속 개념은 그건 있습니다. 다 예속 부대입니다. 평시에 가지고 있는 부대는 내 밑에 있는 부대들 다 그 예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특정 임무를 수행할 때 그때 지휘 통제의 그 기법상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이 다 활용된다 하는 말씀이고 카츄샤로 가는 것에 대한 것은 이게 거부라기보다도 지원율이 좀 이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군 육군에 가더라도 이게 뭐 카츄샤 이상 가도록 그 옛날에 카츄샤 갈 때 보던 여러 가지 그런 이점, 혜택들을 갖다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카츄샤 고집할 필요 없다 해서 지원율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동맹 이간에 대한 이러한 그 경각심 이것은 그 매사가